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미술평론가 이주원입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귀한 시간을 허락받아서 여러분들께 서양미술의 이해라는 타이틀로 강의를 드리게 되었는데요. 서양미술 이제 우리에게 매우 친숙하죠. 우리가 서양미술가들 많이 알고 그들의 작품도 볼 기회가 많습니다. 하지만 서양미술은 우리 미술에서 비롯된 것은 아니죠. 우리의 정신과 우리의 전통에서 비롯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사실 아직 그래도 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의 입장에서, 동양인의 입장에서 서양 미술을 바라볼 때 어떤 측면에 보다 관심을 두고 바라보면 좋을까? 죄송한데 바로 볼륨 조금만 더. 그런 측면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이 타이틀은 서양 미술의 이해고요. 첫 그림으로 제가 가져온 것이 이탈리아 화가 틴토레토의 은하수의 기원이라는 작품입니다. 신화를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아마 신화책 읽다가 간간히 보셨을 수도 있는 그림이에요. 이 그림이 무엇을 그린 것이냐 보면 누드의 여인이 나오고 또 하늘에서 한 남자가 다가오고 주변에 아이들이 많이 보입니다. 일단 아이들한테 눈길을 좀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남녀 사이에 아기가 하나 있고 그리고 그 주변에도 아기들이 있는데 이 남녀 사이의 아기와 주변에 있는 아기들은 형태상으로 좀 차이가 있어요. 가만히 보시면 형태적으로 좀 차이가 있습니다. 자, 이 남녀 사이에 있는 아기와 나머지 아기들 어떤 형태상의 차이가 먼저 눈에 띄십니까? 예, 그렇죠. 예. 지금 보시면 이 두 남녀 사이의 아이에게는 날개가 없는데 나머지 이 아이들한테는 날개가 있어요. 자, 이 날개가 있는 아이들 그러면 누굴까요? 날개가 있는 아이들 뭐가 제일 먼저 떠오르십니까? 천사가 떠오르시죠. 그런데 얘네들은 천사는 아니에요. 천사는 얘네들로부터 그 형상을 이어받은 아이들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 미술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아기 천사상은 바로 지금 보시는 이 아기들한테서 비롯된 겁니다. 얘네들이 누구냐? 얘네들이 에로스, 큐피드들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의 신, 원래 큐피드, 에로스는 하나죠. 그런데 이렇게 사랑의 신을 서양 미술에서는 여러 명 그릴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사랑의 신으로 그려진 아이들, 사실 우리는 이렇게 설명을 들어야 이 아이들이 사랑의 신이라는 걸 아는데 옛날 유럽의 귀족들, 이런 미술을 접하던 사람들은 얘네들을 한눈에 큐피드구나, 에로스구나 알아봤습니다. 그 이유는 이 아이들이 손에 들고 있는 상징물 때문입니다. 지금 가만히 보시면 아이들이 저마다 손에 무언가를 쥐고 있어요. 맨 왼편에 있는 아기를 보시면 화살하고 쇠사슬을 쥐고 있고 그 밑에 아이는 화살하고 횃불을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하단에 있는 이 아이는 활을 들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 그 위에 있는 아이는 그물을 들고 있습니다. 이게 다 사랑의 상징물, 사랑의 표지물들이다. 자, 활과 화살은 잘 아시죠? 큐피드의 활과 화살. 그렇죠? 사랑의 활과 화살. 금촉 화살을 쏘면 그거 맞은 사람은 사랑에 빠지고 납촉 화살을 쏘면 그거 맞은 사람은 옆에 있는 사람이 싫어지고. 그래서 큐피드가 제일 잘 치는 장난이 뭡니까? 한편으로는 이를테면 남녀가 앉아있는데 한 사람한테는 금촉 화살 쏘고 한 사람한테는 납촉 화살 쏘면 금촉 화살 맞은 사람은 옆에 있는 사람이 좋아 죽겠다고 쫓아다니고 납촉 화살 맞은 사람은 그 사람이 너무 싫어서 도망다니고. 이게 큐피드, 에로스가 가장 잘 치는 장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그림에 등장하는 이 화살은 금촉 화살, 사랑의 화살이다. 그래서 사랑의 표지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금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횃불은 무엇이냐? 아프로디테의 횃불, 비너스의 횃불이라는 횃불입니다. 이 횃불은 사랑의 횃불이에요. 사랑에 빠지면 우리가 가슴에서 불이 활활 타오르죠. 사랑의 불이 활활 타오릅니다. 그러면 제 아무리 내성적인 사람도 가만히 앉아만 있을 수 없어요. 사랑하는 사람을 찾아가서 자기의 이 뜨거운 열정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래서 어떻게든지 사랑하는 사람을 낚아야 돼요. 예. 그래서 어부의 그물과 같은 이 그물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낚아야 된다. 그래서 그물이 사랑의 표지물이 되고요. 그런데 그렇게 낚아 놓기만 하면 뭐 합니까? 도망가면 말짱할 거죠. 그래서 필요한 게 뭡니까? 예, 쇠사슬, 사랑의 쇠사슬로 꽁꽁 묶어라. 예, 도망 못 가게. 그래서 이 아이들이 들고 있는 이 표지물들, 이 상징물들이 사랑을 나타내는 것이고, 그래서 이 아기들은 바로 사랑의 신 에로스다, 큐피드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아기 천사는 기독교 미술, 그러니까 종교 주제의 미술에 주로 등장하고요. 그런데 이 그림은 아무리 봐도 종교화 같지는 않죠. 이 큐피드, 에로스는 신화 주제, 그리고 일반적인 사랑 주제 그림에 많이 등장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사랑의 신인 에로스가 등장하는 그림이라면 그 그림의 주제는 99% 사랑과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랑이 주제가 된 그림인 거죠. 자, 그러면 얘네들이 이 사랑을 나타내고 있는데 여기 두 남녀가 보입니다. 아, 그러면 이 두 남녀의 사랑 이야기를 이야기하는 것인가 보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는 않아요. 이 남자의 사랑 이야기는 맞아요. 이 여자의 사랑 이야기는 아닙니다. 자, 그림에 그려진 이 남자, 이 여자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예, 그렇죠. 제우스와 그의 아내가 되는 헤라. 예, 제우스 신과 헤라 여신입니다. 아니, 부부인데 부부의 사랑 이야기가 아니냐? 아니에요. 제우스의 사랑 이야기는 맞습니다. 헤라 여신의 사랑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 열쇠를 쥐고 있는 아기가 바로 이 아기입니다. 이 아기가 바로 그 열쇠를 쥐고 있는데 이 아기가 누구냐? 헤라클레스입니다. 아기 헤라클레스예요. 천하장사죠. 자, 아기 헤라클레스는 제우스의 아들이지만 헤라 여신의 아들은 아닙니다. 그래서 날개가 없는 이 아기, 바로 제우스의 자식인데 어떤 내용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이냐? 제우스가 알크메네라고 하는 인간 여인과 사랑을 나눠서 아이를 낳았어요. 그 아기가 바로 헤라클레스입니다. 헤라 여신이 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분노하죠. 자기 남편이 바람을 피워서 다른 여인을 통해서 아들을 낳았다.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헤라 여신은 제우스에게 직접 그 분노를 다 표출할 수 없으니까 그러면 내가 이 아기를 없애버려야 되겠다. 제우스의 잘못을 이 아기를 없앰으로써 아주 확실하게 깨닫게 하고 그 눈에 피눈물을 좀 흘리게 하겠다. 이런 좀 무서운 생각을 갖게 되죠. 그래서 아기 헤라클레스를 죽이도록 그 어머니를 협박을 합니다. 이 아기를 성문 바깥에 내다버려서 젖을 못 먹어서 죽게 해라. 그러지 않으면 너희 집안에 멸문의 화를 내리겠다. 이 아기 때문에 아버지, 어머니, 형제자매, 일가 친척 다 죽는 거 볼래? 아니면 이 아기 하나 포기하고 다 살래? 그러니까 결국 알크메네는 아기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죠. 자기 아기 하나 때문에 온 집안 사람들이 다 죽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울며 아무리 밤을 새서 고민해봐도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아기를 성문 바깥에 내다버리게 되죠. 자, 젖을 못 먹게 된 아기는 아주 큰 소리로 울게 되겠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됩니까? 울어도 젖을 주는 사람이 없어요. 점점 힘이 쌓여가고 나중에 탈진해서 제대로 울지조차 못합니다. 그렇게 아기는 죽어가게 되죠. 그런데 올림푸스 천궁에서 그 모습을 내려다보던 제우스, 아버지로서 얼마나 가슴이 타들어가겠습니까? 결국 지금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아이를 구해내요. 헤라 여신이 안 보는 틈에 아이를 몰래 올림푸스 천궁으로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이제 젖이 나오는 여신들을 찾아요. 아기 빨리 젖을 먹여야 되니까. 그런데 올림푸스 천궁의 어떤 여신도 그 무렵에 젖이 나오는 여신이 없었어요. 오로지 젖이 나오는 여신은 헤라 여신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성애를 이기지 못한 제우스가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아내의 처소로 몰래 숨어 들어갑니다.
아내가 잠자고 있는 틈을 타서 아기한테 젖을 물리죠. 예. 한번 굶어 죽을 뻔했던 아기는 젖을 물게 되니까 정신없이 젖을 빱니다. 있는 힘껏 젖을 빱니다. 자, 이 아기는 천하장사죠. 천하장사가 젖을 빨아요? 얼마나 힘차게 젖을 빨았겠습니까? 이제 배가 불룩해졌습니다. 제우스가 배를 만져봤어요. 이제 됐다. 이제 젖 그만 먹자. 헤라 여신이 깨어나기 전에 빨리 도망가자. 그러나 한번 굶어 죽을 뻔했던 아기는 어떻습니까? 결코 젖을 놓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계속 젖을 물고 젖을 빨기만 하고 있어요. 그러는 사이에 갑갑증을 이기지 못한 헤라 여신이 몸을 뒤척이게 되죠. 제우스 등에서는 식은땀이 납니다. 빨리 도망가야 되는데 아무리 채근을 하고 몰래 지금 막 닥달을 해도 아기는 젖을 놓으려고 하지 않아요. 마침내 헤라 여신이 잠에서 깨어나죠. 제우스가 화들짝 놀랍니다. 여기 있다가 난 뼈도 못 추린다. 그래서 어떡합니까? 아기를 확 낚아채버리죠. 이제 더 이상 인정사정 봐줄 수가 없어요. 확 낚아채버립니다. 그리고 아기를 데리고는 주랭랑쳐버리죠.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천하장사가 젖을 빨고 있었죠. 그 젖이 하늘로 쫙 뿜어져 올라갑니다. 여기 지금 젖방울들 보이시죠? 젖이 하늘로 쫙 뿜어져 올라가면서 저 창공에 다다다닥 하고 박혀버립니다. 그게 뭐가 됩니까? 그게 은하수가 되죠. 은하수가 영어로 밀키웨이죠. 젖의 길. 누구의 젖의 길이냐? 바로 헤라 여신의 젖의 길이다. 가만히 보면 이쪽 가슴에서도 젖이 나와요. 이쪽 가슴의 젖은 지금 아이가 빨다가 지금 아버지에 의해서 달아나게 됐기 때문에 하늘로 올라가는 분수처럼 됐는데 이쪽 젖은 땅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림이 오래돼서요. 400년도 더 된 그림이다 보니까 밑이 썩어버렸어요. 보관을 잘못해서. 그래서 잘라버렸습니다. 분명히 이 밑으로 땅이 그려져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땅으로 젖이 떨어집니다. 땅에 떨어진 젖은 꽃이 되어서 피어납니다. 젖은 하얗죠. 그러니까 꽃도 하얘요. 그리고 헤라 여신은 순결한 여신입니다. 남편하고 잠자리를 같이 한 다음에도 자기가 가서 목욕하는 샘에 가서 목욕하면 다시 처녀로 돌아가요. 그래서 이 젖은 처녀의 젖입니다. 그러니까 순결한 젖이에요. 그래서 휘고 순결한 꽃이 피어납니다. 그 꽃이 뭐겠습니까? 백합화. 백합화가 땅에서 피어납니다. 그래서 제우스가 바람을 핀 덕에 우리는 저 하늘의 은하수도 보게 되었고 저 들의 아름다운 백합화도 보게 되었다. 그런 신화 이야기를 표현한 그림이 바로 이 그림입니다. 그런데 이 그림을 제가 첫 그림으로 보여드리는 이유, 첫 그림으로 보여드리는 이유는 이 그림에 서양 미술의 특징이 잘 드러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우리 한국 사람, 동양인의 시각에서 볼 때 우리 미술, 우리 문화와는 비교되는 서양 미술의 특징이 잘 드러나 있다. 가만히 보시면은요, 그림의 주제가 굉장히 인간적이에요. 지금 신이 그려졌는데 제우스도 그렇고 헤라 여신도 그렇고 인간의 형상을 하고 있죠. 그래서 그림에 그려진 신의 모습도 인간의 형상을 띠고 있고, 그리고 그 주제가 되는 이야기도 제우스가 바람을 피고 헤라 여신이 분노해서 복수하고, 그런데 제우스는 부성애를 못 이겨서 아들을 어떻게든 살리려고 하고, 굉장히 인간적인 이야기로 이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은 기본적으로 인간 중심적인 그런 미술이다, 그런 그림이다.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이 서양 미술이 우리 미술과 비교되는 굉장히 중요한 첫 번째 특징이고요. 우리 미술은 서양 미술과 비교해 보면 자연 중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연이 더 중요한 주제고 더 큰 주제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자연을 묘사하는 것, 자연의 어떤 본질을 묘사하는 것, 그것을 매우 중시 여기는 미술이라고 한다면 서양 미술은 인간 중심의 미술이다. 인간을 표현하고 그리고 인간을 그리고 인간이 그림의 어떤 중심을 차지하는 그런 미술이다. 이렇게 우리가 비교해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그림을 보면 매우 사실적이라는 느낌을 우리가 갖게 됩니다.
서양 미술은 우리 미술에 비해서 보다 사실적인 미술로 발달하게 됩니다. 가만히 보시면은요, 이 화가는 빛과 그림자를 그렸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빛과 그림자를 그렸어요. 아니, 빛과 그림자를 그린 게 뭐가 대수냐, 뭐가 놀랍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우리 옛 그림 보세요. 단원 김홍도가 그린 씨름도입니다. 빛과 그림자 그렸습니까? 안 그렸어요. 어디를 봐도 그림자 없어요. 우리 옛 그림에서 그림자 그린 거 찾으시려면 거의 불가능합니다. 빛과 그림자 뚜렷하게 그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서양 미술은 어떻습니까? 지금 보시면 해가 왼쪽 하늘에 떠 있는지 오른쪽 하늘에 떠 있는지도 금방 구분이 돼요. 어느 쪽에 떠 있습니까? 오른쪽이죠. 오른쪽에 떠 있어서 햇빛을 비치니까 제우스의 그림자가 아기 헤라클레스 엉덩이에 들이우고 두 사람의 그림자가 헤라 여신 상체에 들이우고 있어요. 이렇게 분명하게 빛과 그림자를 묘사했습니다. 서양 미술은 이렇게 물리적인 사실을 갖다가 그대로 묘사하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여긴 그런 부분을 발달시켜온 미술입니다. 빛과 그림자뿐만이 아니에요. 양감, 입체감 어떻습니까? 자, 씨름도. 지금 씨름하는 사람들 얼마나 근육질, 얼마나 힘이 있는 사람들이겠습니까? 그런데 가만히 보시면은요, 이 그림 속에서 사람들 덩어리감, 상대적으로 좀 약해요. 왜냐? 선을 중심으로 해서 묘사했기 때문에. 좀 더 평면적이에요. 서양 미술 어떻습니까? 지금 보시면 빛과 그림자 표현하면서 덩어리감, 헤라 여신의 어떤 살집의 느낌, 그리고 제우스의 살집, 아기들의 살집, 다 덩어리감, 이 양감들이 아주 뚜렷하게 느껴집니다. 뿐만이 아니에요. 질감. 예를 들어서 이 붉은 천 보면 금실이 수놓아져 있는데 까슬까슬한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시트천, 부드러운 느낌이 들죠. 헤라 여신은 어떻습니까? 피부가 비단결 같아요. 제우스는 어떻습니까? 근육, 굉장히 딱딱할 것 같아요. 이 에로스, 큐피드는 어떻습니까? 이 엉덩이, 누르면 쿠션감이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렇게 양감, 질감, 공간감, 이 모든 부분에서 아주 사실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우리가 실제 3차원 세계를 보고 경험하는 것과 거의 같게 2차원 평면 위에 묘사하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사실적인 그 묘사가 서양 미술에서는 발달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 우리 미술과 구별되는 서양 미술의 중요한 특징 하나, 그것은 바로 감각적인 미술이라는 겁니다. 우리 미술에 비해서. 그래서 감각적이다 못해 관능적이기까지 해요. 아기 헤라클레스가 젖을 먹는 장면이니까 여신의 젖이 드러나는 것까지는 이해가 가요. 그런데 여신이 완전한 누드로 꼭 그려져야 될 이유는 없죠. 그러나 화가는 여신을 완전한 누드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감각적이다 못해 관능적인 느낌까지 우리가 느끼도록 합니다. 그래서 에로티시즘을 강조한 것을 이 그림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서양 미술은 인간 중심적인 미술로 발달했고, 그리고 사실적인 미술로 발달했고, 감각적인 미술로 발달했다. 이 부분이 우리 미술과 비교되는 매우 중요한 특징이다. 이렇게 이야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간 중심적이다, 사실적이다, 감각적이다. 상대적인 비교입니다. 상대적으로 봤을 때 이런 특징이 두드러진다. 이렇게 이야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인간 중심적인 서양 미술의 특징들을 한번 좀 더 깊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로댕이 만든 칼레의 시민이라는 조각입니다. 이 칼레의 시민은 칼레 시의 부탁을 받고 로댕이 제작한 작품인데 한 10년 정도 이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굉장히 오랜 시간을 투자한 작품인데 앞에 세 사람, 뒤에 세 사람 모두 6사람을 묘사한 조각입니다. 이 시민들은 어떤 시민들이냐? 이 작품의 배경은 백년 전쟁입니다.
중세 말 영국과 프랑스 간의 전쟁이 벌어지죠. 100년 전쟁이 벌어집니다. 영국 왕 에드워드 3세가 프랑스로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그 북부 프랑스 지역부터 이제 전투가 시작이 되는데, 깔레는 북부 항구 도시예요. 요즘은 이제 유로스타가 있어서 파리하고 런던을 그대로 우리가 그 기차 타고 갈 수 있지만, 이 유로스타가 없을 때 프랑스와 영국 사이를 잇는 가장 빠른 길은 영국 도보 항구와 프랑스 깔레 항구, 요 두 항구 사이를 왔다 갔다, 배가 왔다 갔다 하는 것이 가장 빠른 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프랑스 북부 항구 도시, 영국에서 굉장히 가까운 곳이죠. 에드워드 3세가 이 깔레시를 포위하고 함락시키려고 합니다. 그런데 칼레 시민들이 얼마나 강고하게 저항을 했는지 무려 11개월, 거의 1년 가까이 버팁니다. 칼레 시민들은 우리가 여기서 열심히 버티면 원군이 올 줄 알았어요. 파리에서 원군이 올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원군이 오지를 않아요. 결국은 식량이 다 떨어져서 더 이상 싸울 수 있는 그런 힘이 없게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 죽을 수는 없죠. 그래서 사신을 에드워드한테 보내서 항복을 하게 됩니다. 깔레시의 사신이 에드워드 왕한테 가서 잘못했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목숨만은 살려주십시오. 뭐든지 원하는 대로 시키는 대로 다 해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목숨만은 살려주십시오 하고 애원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에드워드는 그 이야기를 듣고는 코웃음을 칩니다. 이렇게 1년 가까이 우리를 여기 붙잡아 놓고, 이렇게 힘들게 우리를 고생시켜 놓고 너희가 목숨만은 살려달라고 말할 수가 있느냐. 어차피 내일이면 너희는 우리 군홧발 아래 다 짓밟힌다. 죽이고 살리고는 내 맘이지 니들이 요구한다고, 니들이 원한다고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다. 내가 얼마나 무서운 왕인지, 얼마나 잔인한 왕인지 보여주겠다. 그러니까 사신이 막 더 다급해지죠. 바들바들 떨면서 왕한테 사정을 합니다. 제발 목숨만은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계속 읍소를 합니다. 그렇게 읍소를 하는데 왕의 신하, 에드워드 왕의 신하 한 사람이 왕 앞에 나섭니다. 왕이시여,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의 목숨을 살려주십시오. 그러니까 왕이 내가 왜 저들의 목숨을 살려줘야 되느냐. 우리를 여기 지금 1년 가까이 붙들어 놓고 고생시킨 사람들 아니냐. 그런데 신하가 이야기합니다.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어쨌든 항복했습니다.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항복한 자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면 다른 프랑스 도성에서도 왕이 항복한 자에게는 자비로운 사람이라는 걸 인식할 수 있을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전쟁을 수행하는데 훨씬 좋을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왕에게 충언을 드립니다. 그 말이 일리가 있다고 생각한 왕은 그래, 좋다. 그러면 너희들 대부분 다 살려주겠다. 하지만 이 어리석은 저항에 대한 최소한의 처벌은 있어야 되지 않느냐. 본보기로 누군가는 벌을 받아야 이런 어리석은 저항을 다시는 안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사신한테 이야기합니다. 너희 시민 중에 6명을 나에게 보내라. 그들은 머리에는 모자를 쓰면 안 되고 옷은 수의, 그러니까 죽은 사람이 관에 들어갈 때 입는 옷이죠. 수의를 입고 와야 된다. 목에는 다 밧줄을 하나씩 매달고 와야 된다. 그러니까 6명은 본보기로 처형하겠다는 거죠. 6명은 본보기로 처형하겠다. 그 대신 나머지 다 살려주겠다. 그 소식을 사신이 깔레시에 가서 전합니다. 깔레 시민들은 일단 안도의 한숨을 쉬게 됩니다. 대부분 우리가 다 살게 됐다. 다행이다. 그런데 6명이 본보기로 처형이 된답니다. 누가 죽어야 할 것인가? 고민이 시작되죠. 누가 죽어야 할 것인가? 사람들이 생각할 때 가장 공평한 방법이 뭐겠습니까? 가장 공평한 방법은 제비 뽑는 걸 거예요. 그래서 걸린 사람이 죽으러 가는 거. 그런데 그러면 재수 없는 사람이 죽으러 가는 거잖아요. 조국을 위해서, 동포들을 위해서 죽으러 가는 사람이 재수 없는 사람이다? 그거는 아무래도 바람직하지가 않습니다. 웨스타슈라는 사람이 앞으로 나섭니다. 지금 보시는 이 시민인데 웨스타슈가 앞으로 나서요.
좀 더 클로즈업 해보면 이렇게 생긴 사람입니다. 깔레시에서 가장 부유한 시민이에요. 그 이야기는 가장 영향력 있는 시민 중에 한 사람이라는 거죠. 가장 부유한 시민인 웨스타슈가 앞으로 나서서 이야기합니다. 우리 자원해서 죽읍시다. 동포들을 위해서 죽으러 가는 사람이 재수없는 사람이 되면 안 되겠죠. 우리 자원해서 죽읍시다. 우리 후손들이 볼 때 부끄럽지 않게 떳떳하게 그들이 나중에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 자원해서 죽읍시다. 우리가 전쟁에서 싸움에서 진 거지 우리 얼과 넋까지 다 빼앗긴 건 아닙니다. 우리의 얼과 넋은 지켜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제일 먼저 죽겠습니다. 가장 부유한 시민이 제일 먼저 죽겠다고 나섭니다. 그러니까 다른 부유한 시민들이 앞다투어서 죽겠다고 나섭니다. 그래서 순식간에 6명이 채워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노블레스 오블리주라고 하는 바로 그런 모습을 이 시민들이 보이게 됩니다. 지금 웨스타슈 얼굴 보면은요, 아주 인상이 강렬하죠. 신념과 의지의 사람이라는 거 알 수 있어요. 단순히 돈만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이 나이가 되도록 어떤 신념과 의지를 가지고 살아온 사람이에요. 그의 목에 지금 밧줄이 이렇게 드리워 있습니다. 이 사람 손을 보면은요, 얼굴이 저렇게 강렬한 걸 보면 주먹을 꽉 쥐고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가만히 보면 주먹이 꽉 쥔 주먹이 아니고 풀어지고 있는 손이에요. 그러니까 의식적으로는 동포들을 위해서 죽겠다, 내 목숨 다 바치겠다, 의지를 다지고 앞으로 나왔어요. 그런데 자기의 내면은 어떻습니까? 이제 여기서 내 인생 모든 게 다 끝이구나. 지금까지 내가 추구해온 거 다 포기해야 되는구나. 그 생각을 하니까 자기도 모르게 손이 이렇게 풀어집니다. 펴집니다. 바로 그 내면 심리가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까 의지를 다지고 있는 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의식이고요. 풀어지는 손은 이제 내 인생 여기서 다 끝이구나. 그 내면 심층 심리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사람은 장데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도 보면은 굉장히 굳건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 같아요. 무언가 아주 먼 곳을 바라보면서 입을 악다물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법률가예요. 그러니까 누구하고 말싸움해도 지지 않을 사람입니다. 굉장히 똑똑하고 사리분별에 밝고 논리적인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 동포들을 위해서 죽겠다고 나섰습니다. 자기 의지를 다져요. 이 사람의 손 모양은 어떨까요? 이 사람의 손은 지금 무언가를 쥐고 있어요. 근데 뼈가 막 다 튀어나오려고 합니다. 워낙 힘을 줘갖고 꽉 쥐고 있어서 뼈가 다 튀어나오려고 해요. 이 사람의 손은 왜 이렇게 또 힘이 꽉 들어갔느냐? 적에게 성문 열쇠를 넘겨줄 책임을 이 사람이 맡았어요. 이제 항복의 표시로 우리 성문 이제 마음대로 열고 들어오십시오 라고 이제 그 성문 열쇠를 에드워드 왕한테 갖다 줘야 됩니다. 그 열쇠를 쥐고 가려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울분이 치솟았겠죠. 조상들이 피땀 흘려 갖고 오고 지켜온 이 땅, 우리 후손들이 못나서 이것을 적들에게 넘겨주게 되었구나 생각하니까 자기도 모르게 막 손에 힘이 들어갑니다. 주고 싶지 않죠. 그러나 줘야 돼요. 자괴감도 들고 분노도 치밀어 오르고 스스로가 한심하기도 하고 자기도 모르게 손에 힘이 꽉 들어가서 뼈가 막 다 튀어나올 것 같습니다. 이런 또 이 사람의 심층 심리가 묘사되어 있어요. 자, 이 사람은 피에르 드 비상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지금 뒤쪽을 향해서 고개를 돌리고 있죠. 그리고 손을 들었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뒤쪽을 똑바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고개는 뒤로 돌렸는데 밑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왜 이런 자세를 취하고 있느냐? 뒤에 사람한테 이야기하려는 거죠. 그래서 뒷사람한테 이야기합니다. 뒤돌아보지 마라. 지금 보시면 이 사람 지금 뒤통수가 보이죠. 뒤돌아보지 마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자기도 그 사람한테 이야기하려고 똑바로 쳐다보다가는 더 뒤로 눈길이 갈 것 같으니까 고개를 갖다 밑으로 숙이고 있어요. 왜 더 뒤로 눈길이 가는 걸 두려워하고 있느냐? 바로 이 사람들 뒤에 이 사람들을 송별하는 동포 시민들이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 6명은요, 시장 광장에서 에드워드 왕이 왕의 진지가 있는 곳으로 걸어가기 위해서 서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동포들이 울면서 뒤에 서 있습니다. 아버지, 뭐 아빠 하고 소리를 지르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여보하고 소리를 지르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예, 슬피 울면서 또 안타까운 마음으로 자기들을 위해서 대신 죽겠다고 나선 사람들 아닙니까? 그들이 있어요. 예. 그리고 그들을 뒤로하고 이들은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뒤돌아보면 발걸음이 안 떨어진다는 거죠. 제발 그러니 뒤돌아보지 마라 라고 뒷사람한테 호소하는 듯한 그런 모습입니다. 예. 장드 삔네라는 사람이에요. 완전히 넋이 나가 있죠. 입을 반쯤 벌리고 있어요. 죽음의 공포도 공포지만 이제 사랑하는 내 가족과 영원히 이별해야 됩니다. 내가 부양하고 내가 보호해 오던 사람들 이제 더 이상 부양할 수도 없고 보호할 수도 없어요. 물론 내가 동포들을 위해서 죽으니까 동포들이 내 가족을 챙겨주겠죠. 하지만 나는 더 이상 내 가족을 챙길 수가 없어요. 그 생각을 하니까 머릿속이 백지장처럼 하얘집니다. 네. 망연자실한 상태죠. 네. 지금 죽음을 향해서 나아가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동포들 살려야 되니까. 근데 그렇게 나아가면서 자기는 가족과 영원히 이별해야 됩니다. 네. 그런 어떤 고통, 정신적인 고통이 이런 얼굴 표정에 잘 나타나 있는데요. 이 사람 손을 보면 네, 풀어져 있죠. 네. 온몸의 기가 다 빠져나가는 듯한 인상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인생 자체가 이제 여기서 정리된다는 그런 의식이 이렇게 온몸의 기를 다 이렇게 배출하는 듯한 이런 이미지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예. 보시는 사람은 이제 그 장드 삔네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지금 고뇌에 찬 그런 표정을 짓고 있습니다. 손이 지금 이마 쪽으로 다가가고 있죠. 우리가 뭔가 스트레스 받고요, 고민이 많고 괴로우면 나도 모르게 손이 머리로 올라와요. 어린 아이들이 이렇게 막 손 올리고 이렇게 머리 이렇게 부여잡고 고뇌하고 그런 모습 보기 어렵죠. 어른들은 이렇게 쉽게 손이 이마로 올라가곤 합니다. 어떤 고뇌의 그 이미지로 표현된 느낌을 주는데, 지금 졌다고 슬퍼하는 우리나 이겼다고 좋아하는 저들이나 인생이라는 게 어차피 다 아침 안개 같은 것이고, 나타났다 하면 사라지는 거죠. 풀잎 위의 이슬 같은 것이고, 그렇게 허무한 것인데, 그런데 그 적들은 지금 이겼다고 저렇게 좋아하고 우리는 졌다고 이렇게 슬퍼하고, 참 인생이 무언가, 어떤 허무함, 무상함, 그런 것을 느끼는 듯한 이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가 하면 마지막 시민, 가장 젊은 시민입니다. 앙드리에 당드레. 이 시민은요, 막 머리를 감싸지고 괴로워하고 있어요. 지금 젊은 혈기에 호기롭게 죽겠다고 나섰는데, 죽음을 향해서 발을 때려니까 자기 자신이 전혀 죽을 준비가 안 되어 있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갑자기 공황 상태에 빠지는 거죠. 청운의 푸른 꿈 하나도 잃어본 게 없어요. 근데 이제 죽어야 합니다. 그 생각을 하니까 어찌할 바를 모르겠어요. 발을 떼야 되는데 발걸음이 떼지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막 머리를 부여잡고 패닉 상태에 빠져서 이렇게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6명의 시민, 동포들을 위해서 죽으러 가는 6명의 시민. 이 조각을 깔레시에서 받아보고는 굉장히 놀랐습니다. 왜? 영웅들을 표현해 줄 줄 알았거든요. 동포들을 위해서 죽은 사람들이니까 영웅들 아닙니까? 그래서 그 손을 막 내뻗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용기 있게 죽음을 향해서 아주 용감하게 이렇게 죽음이 뭐가 됐으냐 나아가는 그런 그 인물들을 표현해 줄 줄 알았는데, 보니까 막 머리 부여잡죠, 막 넋이 다 나가 있죠. 이렇게 아주 그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고 괴로워하는 사람들을 표현했습니다. 그것도 작품을 조각대 위에 올려놓지를 않고 바닥에 내려놓은 상태로 설치하라고 그렇게 시청에 요구를 합니다. 아니, 좌대가 있고 그 위에 조각이 올라가 있어요. 우리가 높이 우러러보면서 저 위대한 영웅들의 모습을 우리가 아주 찬미하고 찬양을 보낼 수 있을 텐데, 이렇게 바닥에 내려놓고 그리고 그 모습도 보면은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무상해하고 이런 모습들. 그래서 처음에 많은 불만이 제기가 됩니다. 로댕이 그 깔레 시청 사람들한테 이야기합니다. 아니, 죽음이 대수가 아닌 사람들, 죽는 게 하나도 두렵지 않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죽으러 간다면 그게 뭐가 대단하냐.
어차피 죽으면 조금도 두렵지가 않은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죽으러 가는 게 뭐가 대단하냐. 이 사람들 죽음 두렵다 지금. 당신이나 나처럼 죽음 두렵다. 가족들과 헤어지는 거 너무너무 끔찍하다. 네. 도저히 가족들하고 헤어지고 싶지 않다. 이렇게 가족들하고 영원히 이별하고 싶지 않다. 그런데 어떡하냐. 이 사람들이 죽지 않으면 누군가 다른 사람이 죽어야 되는데. 그래서 다른 동포들을 살리기 위해서 죽음이 두렵지만 가족들하고 이별하는 게 두렵지만 그러나 용기를 내서 어떻게든 앞으로 한 발이라도 나아가 보려고 애쓰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다. 당신들하고 나하고 같은 사람들이다. 그러기 때문에 이들이 진정한 영웅이다. 갈레시에서 앞으로 이런 일이 또 닥친다면, 이와 유사한 일이 닥친다면 바로 이 조상들을 보고 이 조상들을 생각하고 두렵지만 나도 죽음이 무섭고 가족들하고 헤어지는 게 무섭지만 그러나 이 조상들을 생각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사람들이기를 바란다. 당신들이.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바란다. 그래서 이들을 바닥에 놓으라고 한 것이고 그들의 심장이 우리 눈높이에 보일 수 있게 그렇게 설치해 달라고 한 것이다. 이렇게 로댕이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바로 이런 휴먼 드라마. 네. 인간의 이야기. 그리고 이런 인간들의 모습. 이런 인간들의 어떤 제스처, 인간들의 표정, 인상. 이것을 묘사하는데 전심전력을 쏟고 바로 그 표현을 묘사를 발달시켜온 미술이 서양 미술이다. 예. 그래서 서양 미술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인간 중심적인 미술이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주제도 결국은 휴먼 드라마다. 예.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